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행사가 무려 3부로 나눠져서 오늘 하루 종일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 첫 이야기를 좀 열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이 처서예요, 그죠? 네, 여기 계신 분들 잘 아는 것처럼 처서가 되면 벌써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 선을 해야 하는데 오늘 선을 했습니까? 아니요. 네. 이미 서울은 30일 넘게, 한 달 훨씬 넘게 지금 열대야가 진행되고 있고, 부산도 20일날 잠깐 열대야가 멈췄다가 다시 진행된다고 하죠. 예. 아까 기후 재난이 자연재난이 아니라고 했는데, 예, 그 재난이 지금 얼마나 심하게 되는지, 올해 열대야는 특히 태풍을 밀어버릴 정도로 오히려 열대야가 태풍을 밀어버려서 태풍이 악화될 정도로 굉장히 심해졌고, 그리고 24절기에서 처서가 오면 기본적으로 가을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을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열대야가 심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 기후나 대기과학 쪽에 계신 분들이 평가를 해보니까 지난달이죠. 지난달 7월달이 우리 인류가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지구의 온도가 가장 더웠던 해로 기록이 될 것 같다고 합니다. 대략 한 150년 전부터 이제 인류가 매년 지구의 온도라고 하는 건 뭐 적도에서 우리 한반도에서 극지방까지 다 합쳐서 평균을 내는 건데 작년이 아니고 올해 7월달이 가장 더웠다고 해요. 작년에는 작년이 제일 더웠거든요. 이렇게 매년 우리가 알고 있는 기후하고 다른 이 극단적인 기후들의 기록들이 매번 경신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열대야도 118년 만에 가장 긴 열대야라고 하죠. 1907년도니까 뭐 일제시대 때 막 시작되던 쯤에서 우리가 대한민국도 온도를 이제 측정하기 시작했는데 열대야도 계산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로 올해가 열대야가 가장 길다고 하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정도로 지금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고, 그래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는 야구 경기도 몇 차례 열대야 때문에 선수들이 도저히 경기를 할 수가 없어서 야구 경기도 몇 차례 취소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 이런 일들은 앞으로 더 많이 발생할지 모르겠고요. 여러분들 올해 파리올림픽 구경 잘 하셨습니까? 예, 파리올림픽이 당초에는 2020년 이제 4월 달에 지금 시장인 아니달고 시장이 재선이 돼서 취임할 때 파리올림픽을 역대 가장 환경적인 올림픽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고 4년을 준비했대요. 예. 그래서 온실가스를 보통 그 전에 올림픽 하면 한 300만 톤 정도씩 배출하는데 파리올림픽은 이번에 그 절반 수준으로 하겠다고 해서 올림픽을 하면 보통 이제 막 운동장들을 새로 막 정신없이 짓는데 새로 짓는 운동장도 한 개 정도 말고는 거의 짓지 않고, 그러면 심지어 그래서 이제 경기들을 공개적인 광장, 뭐 예를 들어서 부산이라고 하면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에 광장, 빈 광장이나 이런 데서 실제로도 파리에서도 하고 개막식도 센강에서 하고, 이제 이래서 무지 아끼고, 여러분들 신문 보셨던 것처럼 선수촌에 에어컨도 안 달고 이제 그리고 경기장도 너무 차 타고 멀리 다니지 말라고 주 경기장에서 한 10km 내외에 다 주요 경기장들을 다 배치하고, 이런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하는 대로 잘 안 됐대요. 그리고 물론 해외에서 온 선수들이 자기네 선수단들을 위해서 임의적으로 이제 에어컨을 막 신기로 설치한다든지, 그리고 원래 대부분은 대략 채식으로 음식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한국만 하더라도 이제 한국에서 직접 가신 요리사분들이 이제 세팅해가지고 이제 육식도 하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쉽지 않았다고 하죠. 이렇게 이제는 올림픽 같은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큰 경기에서도 온실가스를 어떻게 하면 줄이고 어떻게 하면 환경을 생각할 건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무지 깊게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될 만큼 파리도 더워서 에어컨을 설치하고 이제 이랬다는 사실인데,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심지어는 웬만한 나라에서는 여름올림픽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도 실제로 나오고 있어서 이제 기후변화라고 하는 게 20세기 100년 동안 진행되어 온 우리의 일상들을 얼마나 바꾸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것만 보면 이제 기후위기가 이렇게 큰 행사나 이런 것들을 중단시키거나 영향을 주는 정도인가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이제 여름하고 겨울에 폭염이라든지 혹한을 잠시 견디면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재난들이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사례를 들여다보면, 이건 작년 8월달, 7월달 얘기입니다. 작년 여름에 이란에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감온도가 무려 66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상상하기 어렵죠. 우리 30도가 넘어서 40도만 되더라도 엄청나게 힘들어서 밖에 다니기 힘든데, 최근 한 달 동안도 사실은 밖에 다니기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 정도가 되면 밖에 다니면 생명이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은 국가가 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밖에 나가지 말라고 권고한 게 아니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기 다 취소, 그리고 출근하는 것 당분간 취소하고 학생들 학교 보내는 것도 당분간 중지를 명령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하고 비슷했냐면, 우리 4년 전에 코로나 걸렸을 때 이제 흔히 영어로 락다운이라고 그래서 밖에 못 가게 하고 학생들 학교 잠시 못 나가게 하고 이랬던 거하고 비슷해서, 이런 현상을 이제 폭염 팬데믹이라고 부르는데, 마치 코로나 팬데믹이 걸린 것처럼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이런 폭염이 밖에 못 나가게 만드는 상황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이게 이란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란 말고 그리스나 미국 일부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직은 그냥 야외 활동을 자제해 주세요, 뭐 이제 이런 정도 권고를 하는데, 조금 지나면 우리도 국가가 강제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밖에 못 나가게 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2년 전 딱 이맘때쯤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문에 언론에서 좀 나왔는데, 파키스탄에서 대홍수가 일어나서 이재민이 무려 3,300만 명이 됐다는 거죠. 33만 명도 아니고, 그죠? 3,300만 명, 거의 대한민국 인구의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그런 숫자가 이재민이 됐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파키스탄 경제의 한 10분의 1, 11% 정도가 저 홍수로 손해를 봤다고 하는 거니까, 그 전에 한 3, 4년 동안 파키스탄 경제 성장한 게 말짱 부루목이 된 거죠. 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경제 성장한다고 막 개발하고 파헤치고 그러지만, 기후재난 때문에 고작 뭐 1, 2% 경제 성장한 거는 그냥 순식간에 다 무위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가 악화되는 걸 각오하고 진짜로 경제 성장을 해야 되는 건지,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이런 엄청난 기후재난 때문에 그것도 무위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를 판단해야 될 만큼 이렇게 굉장히 큰 경제적인 손해들을 미칠 정도로 기후재난 위력이 커지고 있다는 거고요. 작년 9월 달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 안 됐어요. 이게 이 그림만 보시면 벌써 가운데 땅이 다 파헤쳐진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이제 북아프리카 리비아, 그러니까 사막지대인 리비아인데요. 여기 홍수로 10만 명쯤 되는 도시, 작은 도시죠. 10만 명쯤 되는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인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대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도시 인구의 10분의 1이 홍수 때문에 죽었다는 게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왜냐면 우리는 뭐 태풍이나 홍수로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한두 명만 사망하는 사고가 생겨도 뭐 비교해서 크게 나올 만큼 큰 사고인데 10,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은 그럴 수가 없죠. 근데 비가 얼마나 왔냐면 80mm. 우리는 우습죠. 우리는 뭐 한 2시간 만에도 80mm 오는 날도 있고 여름에. 근데 여기는 80mm 왔는데 이렇게 되는데, 사정이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는
한 해 강수량이 한 뭐 1200에서 한 1400mm 정도 아마 대한민국 될 거예요. 근데 여긴 아시는 것처럼 사막 위에 있는 아프리카 나라이기 때문에 1년 강수량이 100m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올 비가 하루에 다 와버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리비아에서 댐을 만드는데 이 댐이 하루에 80mm가 올 걸 생각하지 않고서 댐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온 거죠, 그런 게. 오다 보니까 그 댐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댐이 무너져서 이렇게 된 거죠. 댐이 무너지지 않고는 80mm 왔다고 사람이 10,000명 사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예상 가능하신 것처럼 댐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도시가 이렇게 가운데가 파일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폭염이라든지 장기간 폭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예전에도 드물긴 하지만 일어났던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자연재난인데 그걸 요즘에는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일들이 리비아에서 과거에도 자주 일어났다면 댐을 공사할 때 이런 걸 감안했을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안하지 않고 세웠고, 그래서 이런 일이 근데 일어나지 않을 법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댐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를 보면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이 폭염, 혹한, 홍수, 태풍 뭐 이런 것들이 흔히 이제 극한 기후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자주 일어났던 게 아니었고 최근에 기후변화로 인해서 새로 그 강도도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냥 표인데 이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평균 기온이 1.5도, 그러니까 이제 한 100여 년 전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 우리 인류의 삶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에서 국제적으로 1.5도를 넘기지 말자, 이제 이런 합의가 되고, 그게 기후 위기를 막을 일종의 이제 안전한 경계선 같은 걸로 얘기가 되어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고작 1.5도 가지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 우리 뭐 아침 점심 일교차만 해도 뭐 가을 되면 한 10도, 15도씩 일교차가 나는데 고작 1.5도 가지고 그런 큰일이, 우리 인류의 생존이 위험할 만큼 큰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이 1.5도라고 하는 건 이제 미디어에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뭘 생각하실 걸 권고드리냐면 우리 체온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가 더 올라간다는 소리는 우리 체온이 1.5도 올라간다는 소리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 체온이 몇 도죠? 네, 36.5도잖아요. 근데 36.5도인데 우리 체온은 굉장히 일정해야죠. 마찬가지예요. 지구도 지난 10,000년 넘게 플러스 마이너스 1도 내외로만 연평균 기온이 변동이 됐지 크게 변동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36.5도인데 1.5도가 넘어서 38도까지 우리 체온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병원 가야 되죠. 어린아이들은 뭐 바로 응급실 내려고 가야 되고, 어른들도 38도가 넘으면 병원을 가야 되는 거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1.5도 넘었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더구나 이게 지금 그 이상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나마 사람은 1.5도 넘어서 38도가 되면 해열제라도 먹어서 급한 대로 온도를 떨어뜨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구 온도는 한번 올라가면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거고요. 얼마 전에 외국 신문에서 가디언지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구의 평균 온도가 2100년까지 올 금세기에 얼마까지 올라갈 거 같냐 그랬더니 1.5도 안에 머무르겠다고 전망한 사람들은 거의 없고, 대충 3분의 2가 넘는 77%가 2.5도 이상 올라갈 거다, 이렇게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만만치 않다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데 일부에서 여러분들 TV나 신문 보면 지구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사람이 살기 어렵게 되면 화성으로 갈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옛날에는 이게 무슨 공상과학 만화 영화 같은 데서 나오던 얘기인데 이게 요즘에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이 영향력이 높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농담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담으로 실제 진지하게 해서 문제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라든지 아마존 온라인 서비스를 하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같은 사람들은 진짜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두 사람은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회사를 만들었고, 제프 베이조스도 블루 오리진이라고 하는 이 우주 회사를 만들어서 본인들이 실제로 궤도에 올라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인류가 지구가 망가지면 화성으로 가서 살 수 있을까요? 아직 망가지게요. 쉽지 않습니다. 화성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그 쉽지 않은 이유가 여기 이제 이미 미국에서 1991년이니까 몇 년쯤 된 겁니까? 33년 전에 미국 사람들은 하여튼 별걸 다 해와요, 그죠? 근데 33년 전에 미국 애리조나주에다가 한 10,000여 제곱미터 되는 폐쇄적인 유리로 씌워진 돔을 만들어서 화성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온갖 생물들, 지구의 온갖 동물들하고 식물들을 다 집어넣고 완전한 생태계 같은 걸, 작은 생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받아서 8명을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게 한 다음에 그 안에서 스스로 2년 동안 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성에서 사는 것처럼 모양을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실제로 살았는데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고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본인들이 먹을 음식 이런 걸 다 만들어서 키워서 먹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주말과 일요일도 없이 하루에 10시간 동안 일을 2년 내내 해야 겨우 먹을 거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런 자연 생태계에서는 처음에는 이제 산소가 나오게 제대로 만들긴 했는데, 나중에 한 1년 반 정도 넘으니까 산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결국은 밖에서 인위적으로 산소를 공급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했대요. 그리고 사람은 그나마 이제 그럭저럭 어떻게 견뎌냈는데, 나머지 곤충들이라든지 동물들은 거의 살아남지 못한 굉장히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요. 하나 더 재밌는 거는, 저런 엄청난 건물을 유지하게 만들려면 밖에서도 전기하고 가스 이런 에너지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저기 안에 있는 저 건물 10,000여 제곱미터의 건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간 에너지를 그 안에 8명이 전기요금으로 낸다고 생각하고 환산을 해봤더니 1인당 매월 그 요금을 얼마 내야 했는지 아세요? 한 2억 정도 내야 했다고. 그러니까 화성에서 사시려면, 화성에 가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문제인데, 거기 가서 사시려면 최소한 전기료를 매달 2억씩 내고 살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이제 엄청나게 많이 개발돼서 막 거의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이 나온다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하는데, 혹시 또 인공지능이 개발되면 이 기후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뭐 이제 에너지를 되게 획기적으로 효율적으로 써서 조금만 써도 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착각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컴퓨터 하시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걸로 검색하잖아요. 근데 옛날에 검색하는 것보다 요즘에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면 대답도 깔끔하게 요약해서 나오고 사람 말처럼 부드러운 자연어로다가 다 설명돼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렇게 예전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응답을 해주는 컴퓨터가 만들어지려면 전기가 한 10배쯤 더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로 검색하는 것보다 요즘에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검색하면 전기가 10배쯤 많이 들어간다 이제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기자분들이나 학자분들한테 요즘 생성 인공지능한테 기후변화 어떻게 막을 거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물어보는 순간 에너지가 소모되는 거잖아요. 그죠? 역설적으로. 이제 이거를 도와주려면 이런 인공지능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또 이제 여러분들 자녀들이 쓰고 있는 인공지능을 뒷받침해 주려면 막대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컴퓨터 장비들을 모아놓은 데이터 센터가 필요한데 앞으로는 아마도 우리 오늘 이제 불 끄고 별을 보자 해서 에너지를 아끼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끼는 소소한 에너지를 인공지능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가 다 잡아먹을지도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유럽에서는 아일랜드가 개방형 국가라고 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이나 이런 걸 유치하는 나라들로 유명한데 아일랜드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나 디지털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전기가 전체 아일랜드 전기의 17%를 차지할 정도랍니다. 그리고 이건 한 2026년, 한 3, 4년 뒤에는 3분의 1 정도는 다 인공지능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전기 쓰는데 들어갈 거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데이터 센터들이 한 700개 이상 늘어날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전기가 굉장히 많은 전기의 비중이 데이터 센터를 지원하는데 아마 전기를 들어가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우리는 디지털 기업들이 그나마 이제 굴뚝 기업들보다 기후 위기에 덜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 애플이나 이제 이런 기업들이 기후 위기에 매우 우호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인공지능 경쟁을 하는 바람에 이런 것들이 많이 깨져나가고 있다고 해요.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은 2030년까지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계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업들은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원래는 계획을 세워놨는데 요새 인공지능 경쟁이 되는 바람에 이 계획들이 다 틀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온실가스를 줄여나가질 못하고 오히려 더 늘려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유명한 원로 환경운동가인 빌 맥키버리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간이 살기 제일 화성에서 인간이 제일 살기 좋은 땅, 최적의 살기 좋은 공간보다도 지구의 사하라 사막이나 히말라야 산맥 꼭대기가 인간이 살기 한 1000배쯤 더 좋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맞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뭐 생각해 보세요. 화성에는 가면 당장 손 드실 수 없잖아요. 근데 사하라 사막과 히말라야 산맥은 공기라도 있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고 저분 얘기대로 사하라 사막에도 물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식물을 키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우주에서 날아오는 여러 가지 해로운 자외선이나 이런 거를 차단해주는 지구 시스템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구의 시스템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이익도 혜택도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제일 첨단 기술로 해도 제일 싸게 먹히고 제일 효율적이고 제일 안전한 건 지구를 그나마 지금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지구를 더 안전하게 지키는 거지 지구를 버리고 딴 데 가서 우리가 살 길을 찾는 거는 비용적으로 볼 때도 매우 바보 같은 짓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말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좀 그러면 위기가 그렇다고 했는데 한두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온실가스가 조금 더 나오고 기후가 악화돼도 우리가 아직 먹고 사는 문제를 덜 해결했으니 조금 기후가 망가지더라도 경제적으로 더 풍성하게 사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는 뭐냐면 요 네모 박스는 국민소득이 대충 비슷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이탈리아, 일본, 프랑스, 영국, 한국이 조금 적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민소득이 한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 되는 나라들이거든요. 한국도 이제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오른쪽은 삶의 만족도예요. 여러분들 얼마나 사는 게 만족스럽고 행복한지인데
한국은 이 그래프 안에서도 제일 미치잖아요. 그리고 의외로 소득이 비슷해도 삶의 만족도가 굉장히 들쑥날쑥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사는 게 만족스러운지가 소득이 높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 자동적으로 사는 게 만족스러운 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 오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3만 달러 넘었는데 국민소득이 저 정도 오면 국민소득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서 행복하거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다른 데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경제 기후를 희생해서 경제를 계속 키운다고 해서 그게 삶의 만족도가 더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 빨간 선 안에 있는 나라들은 국민소득이 다 경제적으로 비슷한 나라들인데 이번에는 한국이 위쪽에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온실가스 배출이에요. 온실가스 배출을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비슷한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많이 하는 나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이제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가 기후위기 행동을 우리가 부산 시민들이 한다고 해서 표라도 나겠냐 이제 이런 생각하시기 쉬운데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1인당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나라 국민들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나 저나 대한민국 국민 평균을 잡으면 한 해에 한 12톤에서 14톤 정도 온실가스를 배출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만큼 많이 배출하는 나라 국민들은 산유국들이나 아니면 자동차 엄청나게 타고 다니는 이제 미국, 캐나다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말고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나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더 잘 살잖아요. 그 나라 국민들은 1인당 8톤, 9톤 이 정도밖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요. 당연히 중국 사람들도 우리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프랑스나 영국 사람들은 온실가스를 한 5, 6톤 정도밖에 배출하지 않아요. 그거 보면 물론 우리는 이제 산업 탓도 상당히 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외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 이제 이런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올라가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면 당연히 이제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이제 에너지 절약하는 거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빨간 테두리 안에 있는 게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인데 국민소득이 비슷한 나라들 가운데에서도 한국의 에너지 소비가 굉장히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한 거의 8천만 되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1.5배 정도 많잖아요. 근데 1년 동안 쓰는 총 전력 사용량은 이제 대한민국이 독일보다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도 많이 쓰고 에너지 많이 쓰니까 온실가스도 많이 배출하고 근데 삶의 만족도는 높지 않고 이제 불행하게도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 막 물질적인 소비 또는 물질적인 생산을 막 늘린다고 해서 삶이 만족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후 위기만 나빠지는데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해 보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보통은 나라라든지 정부 차원에서 공공정책을 세울 때는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해요. 하나가 왼쪽에 있는 경제성장이고 두 번째가 복지고 세 번째가 이제 생태 또는 기후죠. 이제까지 우리는 경제성장하고 복지를 어떻게 이제 두 개를 계속 키울 거냐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해왔고 얼마 전까지는 유엔 같은 데서는 경제성장하고 복지하고 생태 기후를 다 균형 있게 맞춰보자 이제 이런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유엔에서 2015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SDG 17개의 목표를 세웠는데 그게 이제 세계를 균형 있게 달성하자는 겁니다. 근데 요즘에 학자들이 해보니까 물론 셋다 추가하면 좋은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 대체로는 셋 중에서 두 가지만 선택해야 한다. 이제
이런 거였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까지는 복지하고 성장을 추구했는데 앞으로는 미래에는 복지하고 생태 두 개를 선택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관심이나 방향을 올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거고, 그게 최근에 그런 식으로 방향을 돌리자는 논의의 제안이 이제 공공정책에서 나온 것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이게 뭐죠? 네, 도넛이죠. 이 도넛처럼 생겼잖아요. 이 도넛을 제가 소개시켜드린 건 뭐냐면, 도넛은 동그라미가 두 개예요. 안쪽에 동그라미 작은 거 있고 바깥쪽에 동그라미가 큰 게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안쪽에 동그라미는 우리가 사회 안전망의 아주 기준선, 이 안쪽에 동그라미는 예를 들어서 주거, 교육, 소득, 뭐 이런 거, 안전, 이런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리고 밖에 동그라미는 생태적인 위험 한계선들,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라든지 해양 산성화라든지 생물 다양성 파괴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면, 앞으로는 뭐 그게 부산시가 됐든 대한민국 정부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요 안쪽으로도 빠지지 않고 바깥쪽으로도 넘어가지 않고 요 도넛 위에 머무르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사회복지의 기본도 만족되고, 그리고 생태적인 재난으로부터도 보호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기후위기를 막으면서도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부산시든 경남이든 대한민국이든 시민들이 이 도넛 위에 머무를 수 있도록 공공이 정책을 취하도록 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제안들을 하는 거고, 최근에는 이런 것들을 다양한 시민들이나 커뮤니티가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동네 또는 우리 시의 주민들의 삶을 도넛 안쪽으로 빠지지도 않고 바깥쪽으로도 넘어가지 않게 이 도넛 안에 머무를 수 있는가, 이거 가지고 많은 토론들이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례들을 몇 개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이디어가, 이제 아까 제가 파리올림픽 소개해드렸는데, 파리올림픽이 환경올림픽으로 하기 위해서 무지 노력했던 건 이제 15분 도시라고 하는 컨셉을 도입하면서 그걸 시도를 했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산시에서도 15분 도시를 이제 나름대로 방법으로 적용하시려고 이제 애쓰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15분 도시는 그냥 집에서 15분 안에 뭐 시장도 보고 아이들 학교도 보내고 뭐 문화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직장도 다니고 이제 이러자는 게 아니고요. 그걸 자동차 타고 다니고 뭐 이러면 안 되고, 가능하면 걸어서 또는 자전거를 타고서 그렇게 해보자 라는 거고, 오른쪽에 이제 안희덜구 시장이 자전거 타고 이제 출근하는 거잖아요. 이제 저분이 추진을 재선하면서 하는 건데, 요점은 이런 거예요. 요점은 이런 건데, 지금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하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부산시도 뭐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부산시도 자동차가 왕이죠. 모든 도시의 주요 공간은 자동차 도로를 위해서든지 주차장을 위해서든지 자동차를 위해서 제일 많이 배려를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자전거,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배려는 제일 적죠. 제가 자동차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고 보면은 자동차 다니는 도로가 패이면 그 다음날 그거 싹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시에서 나와서 수리를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인도가 패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한 달 6개월이 걸려도 수리를 잘 안 해주세요. 그런 거에서 대본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사는 곳, 내가 사는 곳, 시민들이 사는 곳에서 15분 안에 대부분의 문제, 우리의 삶의 일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파리는 이 시를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나가면 자동차 탄다고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고, 이제 다양한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이게 파리의 15분 도시의 기본 개념이고, 저쪽 오른쪽에 녹색으로 된 건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이제 슈퍼블록이라고 해서 사거리들이 쭉 있잖아요. 도시 가면 그걸 하나 건너 한 사거리씩 단계적으로 차가 안 다니는 사거리로 만들고, 차는 한 사거리를 더 위에서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녹색처럼
사거리 하나씩 단계적으로 차가 안 다니는 사거리로 만들고 거기 이제 공원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바르셀로나 도시도 바꿔나가고 있고요. 심지어는 자전거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인 코펜하겐 같은 데는 자전거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를 만들 정도랍니다. 우리는 자전거 고속도로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이런 동네들은 오히려 자전거로 좀 빠르게 다닐 수 있는 자전거를 위한 고속도로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도시들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기후를 위해서 이런 실험들을 해나가고 있다는 거고요. 이런 거는 이제 대부분 공공정책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 중에 하나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이 기후위기를 잡으려면 제일 큰 문제는 에너지죠. 오늘 에너지 날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기후위기의 원인은 뭐죠? 기후위기의 원인은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 때문이죠. 그리고 그 온실가스 발생의 거의 70% 이상, 한국에서는 80%는 에너지로부터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에너지는 어디서 얻죠? 화석연료에서 얻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전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화석 에너지는 화석연료로부터 얻는데 석탄, 석유, 가스.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지금 이제 연탄 안 뜨시잖아요, 그죠? 그럼 석탄을 대한민국은 사용하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집에서는 연탄이 없어졌지만 발전소에서는 전체 전기 생산의 여전히 3분의 1은 석탄 떼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깨끗한 형광등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전기,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의 3분의 1은 석탄을 떼서 얻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를 쓰는데, 에너지는 전기만 쓰는 게 아니고 우리 자동차 몰면 이제 석유 써야 되고, 여러분들 아마 집에서 난방하실 때 가스 사용하실 거고, 요리하실 때도 가스 사용하실 거고, 근데 석탄, 석유, 가스 때문에 대부분은 기후변화가 생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에서는 되게 간명한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거냐면 모든 에너지는 전기로, 그리고 모든 전기 에너지는 재생에너지, 이렇게 바꾸잖아요. 근데 앞으로 자동차를 몰더라도 전기 에너지로 움직이는 걸 보자는 거고, 난방도 전기로 바꾸자는 거고, 그래서 모든 에너지는 화석연료 말고 전기로 바꾸고, 단 그 전기는 전부 재생에너지로 만들자. 이제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에너지와 관련된 대안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첫 번째 단계로 해야 될 게 여기 그림 나와 있는 것처럼 2030년까지 해봐야 이제 뭐 5년밖에 안 남았네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는 3배로 늘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화는 2배로 늘리자. 이게 전 세계가 대체로 합의한 겁니다. 작년 12월 달에 대한민국도 여기에 동의를 했어요. 국제회의를 하면서. 그래서 이미 이렇게 답은 나와 있습니다. 뭘 하자라고 하는 답은 나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잘 실천을 우리가 못해서, 그죠? 못해서 걱정이 되죠. 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유럽이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미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이미 절반을 넘어갔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산업혁명 어느 나라에서 시작됐죠? 영국에서 시작돼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하면서 석탄을 가장 먼저 대량으로 태운 나라로 유명한데, 그 영국 전 세계에서 석탄을 처음으로 대량으로 사용해서 산업혁명을 이뤘던 영국이 드디어 석탄 사용을 거의 0 수준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석탄 안 사용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제 석탄 생산하고 재생에너지하고 그 비중이 바뀔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독일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80% 이 정도까지 된다고 하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저기 밑에 있죠. 7.7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안타깝게도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비중이 제일 적은 나라에 속합니다. 제일 꼴찌 빨간다. 네, 거의 꼴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심지어는 중국도 10% 훨씬 넘는 일본도 그렇고. 아까 전기 사용 말씀하셨는데 올 폭염으로 전력 사용량이 거의 매일 이제 또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전기를 언제 제일 많이 쓰세요? 요즘처럼 더울 때는 낮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맞아. 집에서는 이제 퇴근하고 나오니까 저녁에 많이 쓰는데 에어컨 때문에 사무실 이런 거 다 합치면 1시, 2시가 제일 더워서 이제 그때 점심 먹고 이제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1시에서 2시 사이에 전기를 제일 많이 쓴대요. 근데 실제로 요즘에 재보면 한국전력이 재보면 1시, 2시가 아니라 언제 제일 많이 쓰는 거로 나온다? 네, 4시, 5시 또는 6시. 정확히 대략 한 5시 내외로 나오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집에서 가정용 태양광 이런 거는 한국전력에서는 통제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전력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한국전력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자가 사용으로 하는 가정용 이런 태양광이 엄청나게 그동안 그래도 여기저기서 꽤 많이 깔립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이 굳이 공급해주지 않아도 그런 것들로 대충 메꾼 거죠. 그래서 이제는 과거하고 달리 옛날에는 1시, 2시 사이가 여름 되면 여름에 전력 피크에 도달했는데 요즘에는 그게 뒤로 미뤄진 거죠. 근데 4시, 5시 되면 태양이 이제 태양광 발전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한전이 공급해주는 발전량이 많아지면서 한 5시쯤 되면 그리고 이제 퇴근해서 6시 때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만큼 태양광이 지금 이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외국에 비하면 그 발전 속도가 너무 늦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오시고 그래서 한 가지 더 덧붙여드리면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핵발전은 뭐 부산 시민사회에서 뭐 어떻게 손댈 수 없잖아요, 그죠? 핵발전을 뭐 추가하든 빼든 손댈 수 없고 뭐 석탄화력 발전소라든지 가스발전도 마찬가지인데 재생에너지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맘만 먹으면 우리 집 지붕에도 달 수가 있고 뭐 베란다에도 달 수가 있고 다양하고 또 동네 커뮤니티에서도 공동체 태양광을 얼마든지 만들어서 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는 개인으로도 그리고 지역 공동체로도 실천할 것들이 많은데 한 가지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여러분들 풍력발전, 현대적인 풍력발전이 어디서 시작이 됐냐면 덴마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요즘 풍력발전 이 블레이드라고 하는데 풍력발전기 보셨죠? 그죠? 이렇게 날개가 얇게 돼서 새 날개가 된 모습들이 옛날에 우리 저기 만화영화로 플란더스의 개볼 때 네덜란드에 있는 풍차하고는 좀 다른 모양으로 생겼잖아요. 예, 근데 이런 현대적인 풍력발전을 누가 만들었냐면 큰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가 만든 게 아니라 덴마크의 한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선생님들이 만들었다고 해요. 그게 이제 70년대인데 70년대가 여러분들 어떤 시대입니까? 70년대가 오일 쇼크 있어서 석유 파동돼서 그때 또 대한민국도 한 차례 에너지 절약하는 캠페인이 대대적으로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에서 그때 석유 파동 때 70년대 석유 파동 때 한국을 포함해서 석유가 안 나는 나라들에서 이제 이런 에너지 파동이 또 생기면 어떡하나 해서 대안을 마련했는데 그 대안을 마련하는 방식이 두 가지 방식으로 쪼개진 거예요. 한국이라든지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핵발전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간 거고 흥미있게 덴마크는 핵발전은 안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풍력발전을 하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그 풍력발전을 실제로 하기로 결정한 데에는 이 트빈크래프트라고 하는 이 트빈 지역의 고등학생과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이 풍력발전 설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는 현대적인 그러니까 이 풍력 발전의 원형을 만들었는데 지금 저게 그겁니다. 이게 70년대 만들었던 게 지금도 저렇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제 관광지까지 겸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난해할 거라고 생각됐던 풍력 발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저렇게 지역 공동체가 만들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재생에너지는 석탄이나 원자력은 지역 공동체가 못되고 다양한 협동조합이나 이런 데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죠. 여기 지금 사례드린 거는 충남의 대전의 한 협동조합, 에너지 협동조합이 이 충남 신탄지 내 양조장하고 협조를 해서 그 기업의 아리백을 도와줬던 사례들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서울의 그 동작구 성대골에 국사봉중학교라고 있는데 거기에 성대골 지역 에너지 협동조합하고 협력을 해서 국사봉중학교 학교 안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거기에 학생들하고 학교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이제 이런 사례들도 한국도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더 많아질 때 재생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고요. 시간이 다 돼서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시민 개인은 뭘 할 수 있나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뭘 하십니까? 저녁 때 이제 불 끄셔야 되고 그죠? 그리고 기후를 막기 위해서 이제 텀블러 가지고 다니고 에어컨 덜 쓰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일도 하는데 사실 그런 정도만 가지고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힘 있는 일은 기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뽑는 거다. 이제 이래서 기후 투표, 뭐 기후 선거 이런 얘기들이 얘기가 되고 있고 서양에서는 꽤 이런 식으로 나는 다른 건 모르겠고 기후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우리 동네에서 출마한다면 찍어주겠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더 많이 늘어야 돼. 이제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이제 유권 정치를 봐야 되는 거고 우리 시민 눈치를 봐야 되는데 시민들이 그걸 요구하지 않으면 이거 신경 안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후 투표를 해야 되고 뭐 또는 거리에서 또는 기후 소송을 통해서 이런 데 참여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너무 제한적이죠. 이런 식의 실천들이. 근데 여러분들 우리 그런 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도 이제 기후위기를 막아야 되니까 국제적으로 합의된 게 있고 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한 40%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 하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국가는 우리나라가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온실가스를 어디서 주로 많이 배출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온실가스 인벤토리 계산한다고 해서 보면 뭐 에너지 부분에서 산업 부분, 건물 부분, 수송 부분에서 이만큼씩 배출하고 그래서 각각에서 얼마씩 줄이겠다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국가가 그렇게 세우거든요. 부산시도 그렇게 이미 세웠을 겁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각 구들도 지금 그 계획을 세우거나 끝냈거나 이게 이제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국가부터 시작해서 광역, 기초 다 올해까지 계획을 세우게 되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만약에 저런 그림들이 있다면 우리들 시민들 개개인도 저런 식으로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민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6개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는 거, 음식, 그리고 우리 사는 집, 그리고 여러분들 이동할 때 교통에서 그리고 뭔가 소비재 상품 서비스 하는 데서 사고 그리고 여가나 이발을 한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구매할 때 이렇게 6가지 군데에서 제일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다고요 하고요. 이제부터는 하기 쉬운 거, 물론 텀블러 갖고 다니는 거 하기 쉬운데 하기 쉬운 거 몇 가지만 하는 거 해서 기후대응안을 실천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 삶에서 온실가스를 어디서 제일 많이 배출하는가 이거를 좀 생각해 보신 다음에 거기서 줄여야 됩니다. 특히 도시에 사시는 분들, 우리 부산 시민들이나 이런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집에서 하고 이동할 때 교통 쪽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자기 온실가스 배출 전체의 절반이 훨씬 더 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수거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1년에 아까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 평균 한 12톤 정도 배출한다고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1톤도 못 줄인대요. 근데 자가용 갖고 다니는 것만 그만해도 1년에 2톤 이상 온실가스를 줄인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해외여행 한 번만 줄이셔도 한 2톤 가까운 온실가스를 줄어들기도 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난방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한다고 하니까 이런 자기가 온실가스를 제일 많이 배출하는 게 어딘가 이런 거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오늘은 이제 불을 끄고 별을 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실천 방법 유형도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잘 아실 건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실천 방법 3가지가 나왔는데, 물론 제일 하기 편하고 쉬운 거는 줄이는 거. 그동안 하던 거를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에어컨 1시간 틀던 거 30분으로 줄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갈 때는 뭐 다 소등하고, 그리고 가전제품들 24시간 켤 필요가 없는 것들을 플러그 뽑고, 여기서 이제 사용하는 걸 줄이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줄이는 게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에너지를 적게 쓰도록 효율화시키는 거. 이것도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도 이제 가전제품 이런 거 구매하실 때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거를 가능하면 이제 구매하시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좋은 선택이 되고, 특히나 집에 단열이 안 되거나 이런 것들이 에너지 사용의 낭비들을 굉장히 크게 가져온다고 해서, 이제 서구에서는 집을 단열 집수리를 해서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단열 집수리를 해서 여름에 굳이 에어컨을 많이 안 틀어도 겨울에 난방을 많이 안 해도 똑같이 안전하고 따뜻한 방을 만드는 쪽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서민들을 위해서 안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전기요금을 올리되 그런 서민들을 위한 집수리, 단열 집수리를 해서 전기를 덜 쓰게 만들어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이게 이제 2번째 방안, 덜 쓰고 효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3번째는 더 에너지를 안 써도 되는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아시는 것처럼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자전거라든지 걸어 다니는 걸 이용하면, 그러면 이제 방법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너지 사용을 더 확실하게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약간 이렇게 억제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줄이는 것만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저렇게 효율적인 걸 쓴다든지 아니면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건 참고로 아까 제가 우리나라 사람은 하루에 1년에 온실가스를 12톤을 배출한다고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전 세계 평균은 한 5톤 정도 넘게 배출해요. 왜냐면 저기 아프리카라든지 개발도상국에 사시는 분들은 1년에 0.1톤도 배출하지 않는 나라 국민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100분의 1도 배출하지 않는 국민들도 있어서 전 세계 평균으로는 한 5톤에서 6톤 내는데, 그걸 절반으로 줄이면 한 2.5톤 정도 나와요. 그래서 선진국의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선진국의 어떤 시민들은 자기가 이제 혼자서 자기 실천적인 결단을 통해서 1년에 2.5톤 또는 2톤, 심지어는 1톤만 가지고 살아보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쉽지 않죠. 우리는 12톤이니까 우리의 절반을 따지면 한 6톤인데 6톤으로 사는 것도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가 되려면 우리만 해서는 안 되고 공공과 국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동차를 버리고 싶은데 안 타고 기후를 위해서 대중교통을 타거나 자전거를 타고 싶은데 대중교통이 없어.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가 만들어지지 않아서 자전거 타고 다니면 너무 위험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가. 그래서 그런 걸 위해서는 이제 부산시에 대한민국 정부에 내가 자동차를 안 타고 다녀도 일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반대로 국가가 그렇게 유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프랑스는 작년에 250km 이하의 국내선의 항공 노선 취향을 금지시켜버렸죠.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3개 노선은 원래 있었는데 저거는 국가가 취소를 시켜버렸어요. 왜? 같은 거리면 비행기 타는 게 온실가스가 훨씬 더 많이 배출되니까 비행기 타지 말고 기차 타고 가라고요.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기차 타는 수가. 국가는 또 이렇게 만들어줘서 우리에게 조금 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생활 방식을 갖게 만들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이제 이렇게 개인이 해야 될 것도 있고 국가가 해야 될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영어로 Change the culture, not the cup인데, 이제 컵을 일회용 컵 아니고 다회용 컵 갖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좀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화를 에너지를 덜 쓰는 문화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가능하면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문화 아니면 우리 공동체의 습관과 패턴을 만드는 것으로 나가야만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